안녕하세요. 세상 읽기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민경협의 박경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준연동형 선거제와 통합형 비례정당 출범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는 이런 총선의 흐름이 지금 막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총선을 앞둔 흐름이 진보 세력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는 얘기를 좀 우선 시작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이미 이제 3당 간의 통합형 비례정당, 즉 가칭 진보 민주개혁진보연합? 민주개혁진보연합을 예. 결성을 이제 선언한 만큼, 근데 이 진보 세력들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 세계는 지금 굉장히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고, 실제로 이건 뭐 사변적이라고 할까요? 네, 세계사적 대전환. 대전환이죠. 그래서 이 세계적 다흑화 질서 경향에서 실리 위주의 자주권 행사를 할 국내 정치 체제 기반 마련을 사실은 진보 세력들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종일 일방 외교의 어떤 그 안보 및 경제 일체화를 막아내고, 종미 종일 정책 반대의 정착 연합을 사실은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부자 감세로 네. 지난해 60여 조 원의 이제 세수 부족 빠꾸 있었고, 났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추경 편성 거부했죠. 네, 네. 그리고 2024년에도 역시 세수 부족이 아마 한 30조 원 혹은 더 커질 거라고. 50조 원 넘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세를 밀어붙이고 사회복지에서 역주행을 사실은 이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세계적 정세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자주적 외교, 실리 자주 외교를 펼 국내 정치 세력이 기반은 나와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종일 정책들을 경제 정책들을 막아내야죠. 네네. 숫자로 결국 막아내야죠. 그러니까 뭐 지금 세계사적 대전환은 다시 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일제가 한참 잘 나갈 때, 일본 제국주의가 막 동남아도 먹고 중국도 먹고 승승장구하면서 대동아 공영권을 떠들던 시절이 과거였다면, 오늘날의 이 상황은, 국제 상황은 일본 패망을 앞둔 1945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 그렇죠. 패망하기 직전. 근데 외교를 옛날과 똑같이 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세계의 이 거대한 변화에 맞춰서 국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외교 노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걸 진보 세력이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기반 마련. 네네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사실 승승장구하는 그때 당시에 이분 네. 못 보던 애들은, 특히 지금 저 무식한 네. 윤모 씨처럼 아마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좀 있으면 아니, 패망한다.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아침에 방송을 못 들어가지고, 네. 일제 패망에 방송을 못 들어서 신사참배하고, 네, 그렇죠. 일제 만세를 부르다가 왜 그랬냐고 하니까, 내가 방송을 못 들어, 이럴 줄 누가 알았냐고. 네. 아니 뭐 아직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의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데 한국 정치권이 여기에 잘 못 쫓아가고 있다. 그렇죠. 해방 전만 해도 김구 선생이나 여운현 선생은 곧 일제가 패망하고 독립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국제정세를 보고, 그렇죠.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해방 이후를. 예. 근데 지금 그런 정치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진보 세력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틀을 잡아줘야 네, 네. 이게 사실은 왜 그랬겠어요? 왜 방송을 못 자주적 입장이 없으니까 우리 아침에 가서 또 패망할 방송하는 날 아침에도 가서 그랬겠죠. 항상 자주적 입장은 진보 세력이 항상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민생 파탄도 이제 막아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을 해주셨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제 아무래도 사실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주적 입장들이 또 갖고 뭐 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반윤 전선에서 소위 지금 이 윤석열 반대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들이 원내와 원외인데, 원내를 보더라고 한다면, 원에도 뭐 그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아스팔트에서도 그것도 주장해야 되겠지만, 소위 말하면
쌍특검과 국정조사가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사대국 네, 쪽. 네.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국기문란인 네. 이번에 그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네, 관련한 네. 박정훈 네. 그 해병 네. 대령의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집권 나면 이런 아, 영화 심각하죠. 그렇죠. 네. 심각하죠. 지금 점점 네. 그 면모가 드러나고 있죠. 네, 네. 사실은 사소한 동향까지 음. 윤석열이 보고를 받고 있었다. 네, 네. 그 다음에 아니 세상에 국회에서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네. 거짓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임기훈 그렇죠. 국방비서관과 우리는 통화한 적 없습니다. 네.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증죄. 그렇죠. 위증죄를 네. 명백하게 묻고요. 네. 이런 것들 좀 사실 정책연합의 투숙에서 이런 것들도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거부쟁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지금 9번 거부쟁이 9번이나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거부권 행사. 이 거부권 행사에 그러니까 사실 요즘 선거철을 앞두고 네.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이가 헛소리를 많이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원자력 뭐 법을 개정해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네. 좀 뻥치는 거죠. 네.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런 법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부권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아니 야당에게 네, 협조를 요청을 하고 네. 협조를 요청하려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놓고서 나 뻥은 엄청 쳐요. 너 무슨 법 통과하겠다, 통과시키겠다, 뭐 했다, 뭐 시켰다, 네. 정부 조직법 통과. 아니 할 수 있으려면 그 뻥을 치지는 말아야지. 국힘당이 이제 대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바보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네. 자, 이런 것이 진보 세력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건데, 올해 총선이 4월 달에 시작되는데, 여기서 뜨거운 이슈들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가장 큰 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의 네. 위기가 이제 격화되고 있는 네. 부분들을 막기 위한 그 한반도의 평화. 네. 안보 위기 문제. 그렇죠. 네. 전쟁 위기 문제. 전쟁 위기 문제. 네. 사실 우리 다 알다시피 지금 4월 달에 대만의 이 민진당의 네. 새로운 총통 취임을 앞두고 네. 무려 네. 항공모함 5척이 네. 이 한반도 주변에 집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4월에 이제 아무래도 서해 접경 지역에 있어서의 네. 이 소위 열전으로 네, 국경 문제. 네. 네. 전화할 수 있는 네. 이러한 요소들이 많은 이 속에서 과연 사실 4월과 8월의 위기설 네. 이 두 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1의 과제고. 네, 그게 총선에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은 거의 전쟁 불감증인데요. 근데 다만 뭐 전쟁 위기가 실제로 고조되면 당연히 이슈화될 수밖에 없긴 하겠죠. 전쟁 위기가 고조가 되긴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네. 3월 중순서부터 군사훈련 들어가죠. 군사훈련 들어가고 네, 네. 그다음에 3월 달에 항공모함 2척 들어오죠. 네, 4월 달에 또 2척 들어오죠. 네.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반도에 있어서 이 위기는 격화되고 네. 피부로 다가오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총선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렇죠. 호정광 윤석열에 반대해서 그렇죠. 전쟁을 끝내는 전쟁 막는, 반대하는 예. 이런 게 그다음에 이슈가 한미일 군사훈련 폐지, 반대. 반대. 예. 이런 게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실 그 통합형 비례정당 네. 거기도 각각의 후보들이 네. 정책과 공약을 내세워야 됩니다. 네, 네. 거기 당연히 이 문제를 네, 언급을 해야 정책연합의 틀 속에서 후보들이 내놔야 되겠죠. 네, 네. 제1의 과제죠. 그렇습니다. 당장 전쟁 터지면 다 끝났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실 경제. 민생. 민생. 지금 곡소리가 뭐 대단합니다. 경제가 너무 안 심각합니다. 좋아요. 예. 사실
뭐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만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 지금 물가 문제 심각하다. 네, 파 한 달에 뭐 5,000원, 6,000원 네네. 하지. 과일값도 엄청나게. 과일값 사과 한 알에 10,000원씩 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아마 통계청에서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5% 상승하고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농축산물, 석유류, 서비스 가격 등 먹고 사는 물자 밀접한 품목의 상승폭이 크다. 그러니까 체감 물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민들한테. 그 다음에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오히려. 그 다음에 국제 유가나 농식품의 가격도 등락폭이 커서 네. 하반기에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도 그렇게 없고. 뭐 이제 만만치가 않고. 네. 특히 국내 사과나 과일의 비축량도 많지 않아서 좀 상당히 우려가 좀 상당히 크다고. 올해는 추석도 봐요. 세기 어렵겠네요. 네. 다만 이제 공산품 가격은 이제 의도적으로 뭐 이런 거 안정세를 할 수 있는데 먹거리 물가 상승폭이 커지는 것이 아주 지금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지금. 먹을 수 말 없어요. 그대로 지금 네. 이게 곡식 중준 곡소리 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풀 뜯어먹게 생겼습니다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심각한 문제는 그 부동산. 그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죠. 이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안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밝힌 거 보면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2023년 9월 말 기준 134조 9천억 원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과 권한하에 은행, 증권 등 이런 금액이고 6개 금융권이 보유한 PF 직접 대출 잔액, 총 잔액이고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밖에 뭐 이렇게 뭐 좀 제2, 제3 금융권 뭐 이런 쪽까지 합쳐게 되면 부동산 PF 규모가 202조 6천억 원. 이게 엄청나네요. 옛날 우리가 2008년 좀 IMF 시기나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PF 규모 추정치 100조 2천억 원. 그거의 2배네. 2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PF위가 심각한데 윤석열 정권이 이거를 숨기면서 총선 중간에 안 터지게 하면서 폭탄을 키우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터지냐, 총선 끝나고 터지느냐, 총선 전에 터지느냐, 뭔지 이런 문제인데요. 이게 하면 사실은 이제 신용위기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또 사실은 좀 가계대출 규모도 지금 만만치 않고 엄청나죠. 가계대출 규모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연체율이 좀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총선 때까지 어떻게 막아보려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건사년에서도 사실은 대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본적인 해결보다 향후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걸 막 자꾸 이렇게 메꾸고 뭐 이거보다는 이게 터졌을 때 나타날 사회적 비용이 더 엄청날 그걸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터지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선 전에 이게 터지면 윤석열은 끝나는 거죠. 어떻게든지 막겠죠. 어떻게든 막아서 총선 이후로 넘기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그 2024년 한국 경제에서 이 변수로 작용할 요인이 사실은 도약의 혹은 부흥의 기회보다는 리스크 쪽이 더 강하다. 그러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얘들은 리스크 관리를 할 줄은 몰라요.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여러 가지로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지연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우리 아시다시피 통화정책을 통해서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은데 내리지도 못하는 물가 상승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통화정책도 딜레마에 있고 그 다음에 수출 회복 정도도 더디고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어 버렸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종일 중국에 적대시장 정책을 하니까 중국에 거기 그만 했어요. 러시아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망에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기울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망이 이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뻥뻥뻥뻥
헛소리만 해요. 뻥만 치고. 뻥만 치고 연기하고. 좋아질 거다, 뭐 하면 좋을 연기하고. 거다. 네네네.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최소화하고 이게 이제 지금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소리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총선 때 예. 물가 문제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이 뭐 금융 위기 아니 경제 위기, IMF보다 더한 경제 위기가 온다는 지금 주장들이 많은데 일부 있죠. 예, 이것도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일반 서민들의 직접적인 문제로 되지는 않지만 사실 이게 이제 이 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터지면 다 망하는 거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이것도 이슈는 될 만들어야 수밖에 된다. 없어요.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 이슈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태형건설 그 태형건설이 사실 좀 막고 있잖아요. 네네. 태형건설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뭐라고 이렇게 이 소위 말하면 정보지에 돌고 있는 면이 뭔지 아시죠? 까먹었어요. 들었는데. 김건희의 네네 맞습니다. 그거 같아요. 파일을 몇 개를 갖고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파일이 아니라 동영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면 다 토할 뭐 만한. 동영상도 있고 뭣도 있고 뭐 그래요. 여러 가지라고 하니 그래서 태형을 살려주고 있다. 그래서 태형을 어쨌든 죽이지 않고 네. 못하고 않고가 아니라 그 끌고 가고 김건희 있다. 파일 하나 구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 있으면. 그런 거 얘기를 하면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그래요. 난감하죠. 그거 하나 있으면 살 길이 열리겠는데? 이거 제가 뭐 그거 무슨 뭐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되고 그런 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비공개적으로. 네. 마치 야동 구하듯이. 아니 뭐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좀 정부에 지원 좀 받아보려고. 태형처럼. 태형처럼. 그거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게 있어야 먹고 살겠구만. 우리 저 통일 TV도 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세상 읽기 좀 키워볼까요? 그래 볼까요? 하나 구해오십시오.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이 김태형 소장님이 아주 굉장히 사실은 제가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그건 나쁜 짓이 아니라 태형도 하고 있는 짓인데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건 나중에 구하시고 앞으로 이 총선에 임하게 됐을 때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국힘,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신당, 이낙연 팽당한 이낙연당 이렇게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우선 이제 사실 요즘 윤석열과 한동훈은 각각 자기 역할들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네네. 요즘 윤석열이 전면에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이 설치죠. 한동훈이 설치죠. 네. 정치적인 문제는 한동훈이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이는 네. 무슨 민생이니 뭐 이러고 다니면서 민생 무슨 회담 민생 무슨 회담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제 빵빵 헛소리나 하고 뭐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술 마시겠죠. 네, 그렇죠. 쉽게 술 마시러 다니는 거야. 사실 맛있는 거 찾아서 술 맛집 탐방이죠. 왜? 이게 다 가능하지 않은 왜? 그게 가능해서 법으로 통과시를 입법화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이나 야당으로부터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맨 헛소리 나고 다녀요. 그걸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들은 지금 서로 딱 하고 있는데 따르려 하고 있는데 특징은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 선거는 윤석열 선거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는 그 본질은 명확해요. 그리고 한동훈이 보고 굳은 일은 네가 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한동훈이도 무식해요. 그렇죠. 뭐 이제 선거 준연동형이 뭔지, 몰라요. 아주 또 선거제가 왜 들어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고 헛소리만 삐적삐적하고 아까 말 이준석이한테 한 방 맞은 것처럼. 그렇죠. 헛소리했다가 헛소리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기 나팔수들이 자꾸 띄워주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어쨌든 사람들이 윤석열이 앞에 안 나오니까 좀 스트레스 덜 받는다. 스트레스 덜 받고 좀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안 나오니까. 윤석열이 나오면 이제 달라지는데 윤석열은 저 뒤에서 술이나 먹고 맛집 탐방이나 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조금 반영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거기에 정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맞고요. 그리고 이제 쌍특검이나 이런 재의결을 앞두고 어떻게든 간에 현역의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사실 문제가 되는 특혜 지역의 공천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늦추고 있죠. 예. 사실 국민의힘은요. 서울 지역에서 16개 지역이나 이런 데 공천을 못하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지역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잡음이 덜하죠. 예. 있을 수가 없죠. 예. 근데 앞으로 TK 지역 이런 걸 할 때는 아마 시끄러워질 거다. 이제 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없을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이도 이재명에 대한 공격 집중이 이제 정치적 발언 이런 거에서 무식이 드러날까봐 예.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맨 몸이에요. 이재명 대표만 물고 늘어지죠. 물고 늘어지죠. 개인에 대해서. 병 걸린 것 같아요. 강박증. 그렇죠. 이재명 강박증이라고 저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전국을 운영하는 집권당이면 네. 미래에 대한 정책들도 좀 내놓고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거 하나도 못 내놓잖아요. 못 내놓죠. 하나도 못 내놓고. 예. 그 다음에 저기는 윤석열은 딴짓하고 있고. 술 먹고. 예, 술 먹고. 예. 어쨌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잘 좋은 나왔다 형식으로 그래서. 나오고는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렇죠. 예, 별로 안 좋다. 앞으로 이제 상황이 점점점 가해지고 특히나 이제 쌍특검에 대한 재의결을 앞두고는 또 좀 이슈가 또 이슈가 바뀌겠죠. 또 이제 바뀌겠죠. 사실 50일이면 이슈가 몇 번은 바뀌어요. 그럼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좋은 안타를 하나 쳤어요. 준연동형과 통합 비례정당. 예. 안타 하나 쳤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윤전선에 반하던 인물도 공천 배제를 해서 잡음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수박 지금.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수박이 펑펑 터져요. 막 요새. 조금 아쉬운 거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 공천 잡음이라는 거는 항상 불가피한데 민주당 내부에서 야 잘 떨어졌다라고 박수 쳐서 이 사람들을 떨고내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그런 경향들이 좀 높아지는 유튜버들이 좀 있어서 우려되는 거죠. 물론 뭐 수박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들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안에서 다독이고 뭐하고 해야 할 의무들은 당원들이나 민주당이 다 있거든요. 뭐 나가려면 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김영주 같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명하게 판단한 애들도 있죠. 그렇죠. 박용진 같은 경우도 남은 사람. 걔는 나가야 되는데 진짜. 어차피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은데 그래도 경선에 참여하면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런 그 공천 배제에 대한 잡음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이신가요?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불가피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공천 잡음이라는 건 어디 하나 있고. 그리고 공천을 잘할수록 잡음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득권 세력을 치는 건데. 쳐내는 거니까. 네네. 지금 사실 몇 가지 이제 소위 말하면 중진 또는 아직도 두 가지가 좀 남아 있어요. 아직도 좀 시끄러울 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건 내부에서 자기네들이 네네. 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네.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오히려 빨리 하자. 빨리 끝내고 맞습니다. 2월 말에까지 다 끝내고 네. 3월 초까지 다 끝내고 네네. 이제 그럼 저쪽이 시끄러워요. 그렇죠. 예. 그때 여기는 통합비례신데 그렇죠. 그러면서 또 가고 분위기 띄우고. 예. 자, 그렇게 할 거고. 그럼 이제 준석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네. 이준석 정당은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지지자들이 예. 양당 체제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고 네네. 특히 이제 조국신당과 네. 조국신당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TK 지역 박근혜계의 무소속 출마로 지지율이 지금 현재 사실
뭐 10몇 프로 목에서 지금 8% 정도로 반토막 났고, 예, 이미. 예, 이미 하고 2, 3%더 빠질 가능성이 커요. 5% 정도로. 5%에서 6% 정도. 예.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한마디로 앞날이 밝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전망이 먹구름만 좀. 네. 그런데 이 먹구름을 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치고 나가려면 국민의힘에서 떨궈져 나온 떨궈지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받아야 되고. 그거 받아야 되는데 이삭죽기를 해야 된다. 이삭죽기를 해야 되는데 농마주의가 돼야 된다. 이게 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니들한테 가는 무소속으로 뛰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네. 또 TK 지역에 무슨 만만치 않은 무소속들이 있어요. 그래요. 박근혜계 쪽에 그렇죠. 이제 최경환, 그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우병우, 그다음에 누구야 또 유 모식 있죠. 저 박근혜 누나 한다는 변호사 그래요. 유영한가 이런 네네. 변호사도 있고 우리 한 4-5명 있어요. 거기 유력한 존재들이에요. 잘못하면 터줏대감들. 그렇죠. 잘못하면 국민의힘 계열 애들이 칠 수도 있다. 두세 석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면 그게 이제 만약에 이쪽에서 무소속 나오고 떨궈져 나오는 애들 무소속 나오고 그건 말 그대로 TK에서 이제 피비린내 나는 거죠.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예. 이준석은 어차피 앞으로 뭐 좀 고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낙연계는 겨울 낙엽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명분도 잃고 예. 뻘짓했지 않습니까? 뻘짓했죠. 그야말로.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다음에 들어요. 이제 요즘 이제 공천 잡음에 해가지고 뭐 열심히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러브콜을 하는데 가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거기 가서 죽을 일 있습니까? 그래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삭죽기도 변변치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나 이번에 뻘짓이 치명타였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새로운 미래 쪽은 거의 여론조사에 의미 있는 반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오고 있다. 1%도 안 나와요.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전에 1%였는데 예. 1%도 안 나오는 상황이다. 예. 자, 그리고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이 과연 이제 3%를 획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사실 회의적인 전망이 좀 우세하고 그다음에 명분과 실리를 다 잃었죠.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도 비례정당으로서 플랫폼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위정정당이라고 거기에 참여를 안 한다? 네. 일단 이게 모순이었고 네. 그나마 거기에 참여해서 실리라도 그러면 사실 명분도 좀 할 수 있는데 난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건 그쪽에서의 판단들이니까 그렇게 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진보 세력, 진보당 그 다음에 시민연석회의 및 민노총 소위 민주개혁연합? 민주개혁 진보 연합인가요? 그쪽에 참여한 세력들. 세력들 중에서 이제 진보당과 시민연석 민노총 모르겠습니다. 새 진보연합도 여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는데 어쨌든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고요. 진보세력은 총선 시기에 어쨌든 우리 나라의 자주권 권리 회복을 위한 종일 외교 일변 외교 반대 또 이 경제 통합 반대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화 반대에 대한 정책 연대를 통해서 진보 세력의 원내 블록화의 가능성에 도전해야 될 것이다. 원내 블록화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어차피 정책연합의 큰 틀에서 가게 되면 이 진보 개혁 소위 말하면 민주개혁 진보 연합은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정당 자체가. 그렇죠. 그럼 내부에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이러저러한 포럼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부분들을 전면에 내세운 포럼을 만들고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쟁 반대에 대한 한반도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심포지움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국회에서 여론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포럼을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벌써 이런 것들이 무서우니까 누가 지랄들을 해요? 누가 합니까? 한동훈? 조선이 지랄을 합니다. 조선일보. 그렇죠. 어허. 조선이 벌써 나야군요. 21일, 그러니까 2월 21일 날 합의서가 딱 되고 난 이후에 네. 지금 조선은 지금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야, 친북 세력들이 저거 하고 있고 뭐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한동훈도 그러잖아요. 똑같이. 네. 그건 이제 어차피 조선에서 하고 거기서 받아들인 거니까 그거만 했나요? 무슨 뭐 옛날 그 진보 어디요? 통진당? 통진당. 네. 뭐 이런 것까지 하루에 한 두세 개씩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군요. 발작이죠. 거의. 그럼 잘하고 있는 거네. 발작과 발악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발작하고 한동훈이 발작하면 잘한 거예요. 일단 좀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밀고 나가서 네. 내 이런 블록들을 좀 형성이 되었으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노력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게 중심을 잡아줘야 네네. 반윤 전선도 강화되고 그렇죠. 다 해가는 네네. 거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을 개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중심을 힘을 가져야 잡아주는 된다. 거. 네. 예, 네. 예. 자, 오늘 뭐 많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예, 예. 네, 마치겠습니다. 네.